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여사, 집사, 법사,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 사람이 오늘 동시에 특검에 불려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기억이 안 난다며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고 집사, 법사와의 대질 신문은 없었습니다. 통일교 의혹에 대한 JTBC 단독 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증거인멸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JT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 씨 일가 압수수색 이틀 뒤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김 씨 오빠 집에서 오빠 장모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CCTV 영상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기념사 그 초안을 국가보훈부가 확인 중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 발언들을 집어넣었는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사 김건희 씨, 집사 김예성 씨, 법사 전성배 씨. 특검이 이들을 한날 한시에 소환한 건 김건희 씨를 기소하기 위한 직전 단계로 해석됩니다. 김 씨는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오늘 김건희 씨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인데요. 첫 조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전엔 명태균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 관련 조사가 진행됐고 오후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오전 오후 내내 김건희 씨가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질문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도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점심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오후 4시 2분 조사를 끝낸 뒤 35분간 열람을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조서 열람 시간이 짧았던 건 그만큼 김 씨가 진술한 내용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김 씨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김 씨 측은 내일 변호인 접견을 마친 뒤 소환 통보에 응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김예성 씨, 전성배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조사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 선물로 보낸 고가의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성 씨는 2023년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뒤 46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특검 조사를 앞두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2일 귀국해 체포됐는데요. 김 씨는 33억대 횡령 혐의로 지난 주말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건희 씨가 조사받은 날 김 씨와 관련된 의혹의 핵심 인물 2명도 조사를 받은 건데요. 다만 특검은 대질 조사를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열렸습니다. 역시나 불출석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구속 후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이 5번째 불출석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걸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건강상 이유를 들며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건진 법사는 오늘 조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통일교가 자신에게 건넨 김건희 씨 선물을 모두 잃어버렸고 허풍이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거짓말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가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건진 법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청탁을 전달하고 금품을 챙긴 윤석열 정부 비선 실세였습니다.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일교 선물은 샤넬백 2개와 천수삼 농축차, 그리고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입니다. 샤넬백 2개는 김건희 씨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다른 샤넬백 2개와 신발 한 켤레로 교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건진 법사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김건희 씨 선물을 전부 잃어버렸고 선물이 전달된 것처럼 말한 것도
모두 허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오늘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건진 법사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건진 법사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건진이 방문한 다음 날 유경옥 씨가 샤넬 매장에서 물건을 교환했고 7월 30일 방문 이틀 뒤엔 건진 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김건희 씨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인사청탁과 국민의힘 공천청탁, 검경 수사 관련 사법 로비 등 브로커로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오늘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선물을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건진 법사의 브로커 동업자인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메모에 적힌 그 날짜에 권 의원의 점심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통일교 원로가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윤 씨는 그날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중식당 일정과 함께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날 식사 자리에는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이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회장은 다만 돈이 오간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딱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상견례 정도 한 거지 저는 전혀 내용 모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자님 물어보세요. 예. 선물 주는데 다 있는 데서 주겠어요. 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통일교를 압수수색할 당시 김 회장도 참고인으로 그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나머지 동석자인 윤 전 부회장을 오늘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원로로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최고 행정조직인 천무원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가 부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한 총재는 천무원을 해체하고 정 씨를 비롯한 핵심 간부들을 일제히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에 오르고 한 총재의 소환까지 앞두게 되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는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통일교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힘으로도 향합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닷새 만에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강영 기자,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입은 하지 못했고요. 국회 본청에서 5시간 가까이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닷새 전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의 반발로 실패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방식과 또 범위 등을 놓고 조율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검이 곧바로 당사로 와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몰고 있다면서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계좌번호까지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기도가 아닐 수 없다.
네, 송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이곳 당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 당사로 집무실을 옮기고 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철야 비상대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도부와는 별개로 특검 수사를 놓고 두 쪽으로 당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반으로 갈라진 건데요. 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반탄파 장동혁 후보는 정치특검의 야당 죽이기라고 지적했고, 또 김문수 후보도 당사에서 엿새째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반면 찬탄파 조경태 후보는 이 특검 수사를 피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도 피하고 숨는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피하면 범인이 되고 숨으면 죄인이 됩니다. 또 다른 찬탄파 안철수 후보도 특검에 대해 털 수 있을 때 털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에 대한 당의 입장도, 이 대응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강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일 내란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일 오전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부릅니다.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공간 등을 압수수색하고 첫 소환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 특검보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첫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다시 폐기한 경위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소환 조사에 앞서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이후 두 번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의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기간이 사흘 뒤 끝나는 만큼 오늘 조사를 끝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에게만 내란 공범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특검은 이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초안부터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누가 썼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김 관장이 광복에 관한 역사 인식에 다름이 있다며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김 관장은 상반된 시선을 소개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JTBC에 일단 축사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초안과 이후 검토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부분을 김 관장이 직접 썼는지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3일 연속 김 관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 단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김영석의 즉각적인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만 강제 해임할 방법은 없는 상황. 대통령실은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임기제인 만큼 현재 이 김영석 관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석 관장이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시민사회단체는 퇴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고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양궁 국가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한 극우 성향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해명 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듯 했습니다. 양궁협회는 협회 차원의 사과문을 내고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직후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대통령 선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선관위가 특정 지역과 연결돼 있다는 식의 주장도 내비쳤습니다.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직 국가대표가 극우 성향 음모론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채환의 해명글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극우 성향 게시물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찾아본 뒤 국회의 탄핵 남발을 보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단 겁니다. 자신이 국가대표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고 나와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고도 적었습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엔 양궁 선수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장채환이 국가대표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들도 접수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선 산하단체인 양궁협회의 조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사과문을 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은 토론회에서도 찬탄 반탄으로 갈렸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지한다고 지목한 후보들이 찬탄파 김근식 후보를 잇따라 겨냥하자 김 후보의 입에서 보수정당의 치욕스러운 모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의 토론회장, 찬탄파 김근식 후보를 향해 내부 총질했다는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내부 총질, 계파 갈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가장 앞장서 오셨던 거 아닌가요? 김근식 후보의 이 강한 화력이 당 내가 아니라 당 외부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당론과 반대 목소리 내지 말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당론과 다른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번. 김민수 후보, 김태우 후보, 송범규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전한길 씨로부터 지지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상문으로 또 사람을 이렇게 배신자 취급하는 게 정말 보수 정당의 치욕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그림자는 청년 최고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명의 후보들 간 단일화를 통해 찬탄파 대 반탄파 1대1 구도로 치르게 됐는데 계몽령을 두고 크게 맞부딪힌 겁니다. 계몽령이란 말은 계엄 옹호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생각과는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탄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 이 계몽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데 당심 80%가 반영되는 만큼 과거와의 절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잠시 뒤에 김건희 씨와 관련한 새로운 취재 내용들을 보도하겠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빼돌린 의혹, 사건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바다에 빠뜨렸다는 주장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며 출소 사흘 만에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가겠다며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내년 6월에는 선거에 출마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흰 장갑을 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들어섭니다. 오전에 열린 김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 가는 대신 따로 참배에 나선 겁니다. 참석을 해버리게 되면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그것보다 저에게 조명이 또는 관심이 이렇게 모여질 것 같아서. 수감 생활 동안 김 전 대통령 저서들을 읽었다며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번역하셨던 만델라 자서전까지 포함한 한 총 5권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과 고민을 되돌아보았는데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며 수감 8개월 동안 넓은 구상을 했다고 했던 조 전 대표. 출소 사흘 만인 오늘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극우정당 화대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단죄가 자신의 역할이라며 구체적으로 내년 선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에 도전할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지는 당의 요구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는 당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당을 수습한 뒤 내년 초쯤 의견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말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날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사면 이슈가 부각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여섭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 탓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연속 하락해 51.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긍정평가는 9%포인트 넘게 하락한 34.4%에 그쳤습니다. 중도층 지지율 하락도 눈에 띄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주식 양도세 문제 등과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전 대표를 놓고 여당에서는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우려가, 야당에서는 더 가열차게 활동해달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는데 조 전 대표는 지지율 하락이 자기 탓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던데 그건 제가 아무리 여론조사 원자료를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2030 세대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조국은 자식들에게 주고 그걸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2030 세대가 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해석에 대해 고작 입시 불이익 탓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위선이 싫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이 사건을 주도한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수차례 사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케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범으로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임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53일 만인 지난 2월이 돼서야 도망친 이 씨를 붙잡아 국가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던 이철규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요즘처럼 에어컨을 자주 트는 날씨에는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낡은 변압기가 과열되면서 더 취약한데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지켜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곧 지은 지 30년 되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수변전실에선 아파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변압기 열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 3대와 대형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전기를 쓴다고 하면 근처에서 열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폭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냉방덕에 40도로 유지된 변압기는 안전점검을 통과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100도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2년 사이 아파트 정전 17%는 변압기 불량 탓이었습니다. 1991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변압기는 모든 세대가 동시에 전력 1kW를 사용할 때까지 견디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구가 벽걸이 에어컨과 65인치 TV만 켜도 소비 전력은 1kW를 넘습니다. 특히 전력 사용이 많은 더운 여름엔 정전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9시 반부터 다음날 오후 5시, 6시 물이 아예 단수가 잠깐 됐다가 한 6시간 만에 물이 나왔었어요. 변압기 교체는 수천만 원대 비용이 드는 만큼 부담이 커 한전은 2019년부터 노후 아파트 814개 단지 교체를 지원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방입니다. 정전 사고 나면 이건 재난입니다, 재난. 여기 항상 계기판을 보고 빨간 선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선이기 때문에 사전 방송을 통해서 전열기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한전 측은 최소 분기마다 변압기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가정에서도 문어발식으로 막 멀티탭을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쓰시지 마시고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기우제까지 지냈던 강릉은 사상 첫 무기한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물절약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큽니다. 조승현 기자가 강릉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강릉의 한 고깃집입니다. 예약받은 테이블에 생수병이 올라갑니다. 냉장고 속 보랭병에 든 물도 모두 생수입니다. 수돗물 아끼려고 정수기를 안 쓰는 겁니다. 하루 평균 100병 정도 소모량이 있고요. 비용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생수를 씁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ml짜리 반병이 들어갑니다. 서너 개씩 들어서 한 번에 나눠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물을 아끼긴 어려우니 대신 작은 아이디어를 보탠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 화장실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변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벽돌을 2장 넣어놨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무기한 제한급수에 들어간 강릉 전체가 물을 아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45개 업소에서 한 달간 정도 사용했을 때 추측으로는 한 수십 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릉의 지난달 강수량은 128.2mm로 평년의 절반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내린 비는 40mm 정도입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22.3%까지 떨어졌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발 씻는 곳에 수도꼭지를 뽑고 수영장 문도 닫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젠 일반 가정에서도 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물을 사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디가 길어올 때도 없고. 앞으로 적어도 열흘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강릉시는 내일 오전 제한급수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반대로 최근 폭우가 이어진 남해는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한려해상공원에선 어망과 통발, 냉장고까지 건져냈는데요. 이런 해양 쓰레기는 선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청정해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겉은 푸르지만 속은 병들고 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 깊숙이 가라앉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끌이 수면에 가까워지자 바닷물은 탁해지고 한데 엉킨 폐기물이 나옵니다. 오전 내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폐기물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어업 활동에 쓰이는 것들인데요. 이런 로프뿐만 아니라 어망 그리고 이 통발도 어업에 쓰이는 대표적인 물건들입니다. 이런 어망류와 통발을 고정하기 위한 닷도 바닷속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4.5톤에서 약 6톤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수거된 폐기물은 무게를 달고 바지선으로 옮겨집니다. 물밑에 가라앉은 침적 쓰레기 수거량은 2023년 6,700톤 가까이 되는데 5년 새 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6,000톤을 넘습니다. 문을 잡겠다고 물통을 놔뒀지만 자기가 놔뒀던 포인트가 벗어나 버리면은 그 사람은 못 찾게 되는 겁니다. 다른 현장에선 물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수거가 한창입니다. 나뭇가지와 성인 몸통만한 부표도 딸려옵니다. 최근에는 저희 마창대교 밑에 냉장고가 떠다닌다는 민원 신고가 와서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천 톤입니다.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어구류나 양식장 쓰레기는 선박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부유물이 감겨 발생한 건데 지난해 460건이 넘었습니다. 마구 버리는 해양 쓰레기, 생태계 파괴와 어민 사고로 돌아옵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건물 벽은 새까맣고 한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5월 대형 화재가 있었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모습입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현장 감식도 해체 작업도 이제야 시작이 됐는데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때문에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탄 건물을 뜯고 부수느라 대형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가림막 너머로는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한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지난 5월 대형 화재로 완전히 타버린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입니다. 작업을 잠시 멈춘 사이 경찰과 소방이 투입됩니다.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을 시작한 겁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일부 구조물을 제거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화재 발생 석 달 만입니다. 불은 건물 2층 산업용 전기 오븐에서 불꽃이 튀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관 합동으로 바라버 중심으로 특히 오븐을 중심으로 해서 감식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6개 면적 위에 세워진 지상 3층 건물이 해체 대상입니다. 덤프트럭 4,000대 분량의 폐기물이 예상됩니다. 전부 해체하고 치우는데 석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대형 화재였던 만큼 인근 주민들 피해도 컸습니다. 하지만 보상 절차는 더딘 데다 소음과 분진으로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물 뿌리면서 한다고 하는데 분진이 지금 여기 아파트까지 날라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금호타이어 측은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2차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먼지하고 소음 관련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또다시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달 16일 이 그림이 김건희 씨 오빠 집에서 오빠의 장모 집으로 옮겨진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김건희 씨 일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이틀 뒤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건희 씨 오빠인 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점으로부터 800298이란 작품으로 감정가는 수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원래 김진우 씨 집에 있던 그림이 지난달 16일 김 씨의 장모 집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인척이 그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특히 그림을 옮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건희의 그 일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에 따라 특검은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 그림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가짜 그림처럼 보이고 나라면 이런 걸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빠 진우 씨도 특검 조사에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누군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그림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림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림은 이후원 화백이 그린 진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는 휴대전화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연락하던 그 시기에 썼던 바로 그 전화기입니다. 이 사업가는 해수욕장에 빠뜨렸다며 바다에 쓸려가서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로봇계 수입업체를 하는 서성빈 씨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해줬습니다. 3,5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김건희 씨는 500만 원만 줬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오시면 엄마 돈 많으니까 엄마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엄마 나오면 주겠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3천만 원의 이득을 본 겁니다. 특검은 서 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시범 도입을 위한 계약을 했던 것에 주목하고 대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 단서는 당시 서 씨가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입니다. 서 씨는 김건희 씨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 후원금을 요청할 때도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는 김건희 씨가 통화 기록을 다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씨는 특검에 얼마 전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휴대전화기를 빠뜨렸다며 바다에 쓸려가서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 씨가 일부러 주요 증거를 폐기한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로봇계 사업과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제공한 건 서로 관련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2번 만났다고 자수서에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 씨가 군사상, 공무상, 기밀지역인 안가를 마음대로 쓴 겁니다. 이 만남이 목걸이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낸 자수서는 모두 8쪽입니다. 2022년 3월과 4월에 걸쳐 반클리프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 귀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자수서에 김건희 씨와의 만남도 적었습니다. 지난해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2차례 김건희 씨를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삼청동 안가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지역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장소였던 삼청동 안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는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철수하십니까? CCTV 확보하셨습니까?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직자도 아니면서 보안구역인 안가를 민간기업 회장을 불러들이는 장소로 쓴 겁니다. 특검은 이 만남의 목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를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찬 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11월 디올백 논란이 불거진 지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이 회장을 안가로까지 부른 것도 목걸이에 대한 입막음 목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가 귀걸이를 뺀 목걸이와 브로치만 돌려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네, 특검의 수사의 변곡점마다 김건희 씨와 그 주변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준 사업가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도 우려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의 이 휴대전화는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한 경위와 서 씨가 윤 전 대통령의 후원금을 모아줬던 그런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핵심 단서입니다. 예. 그런데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요.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가 바다에 쓸려갔다. 그래서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뇌물성이 짙은 이 시계에 대해서는 대리 구매를 해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가성을 깎아내리는 동시에요. 청탁은 없었고 휴대전화는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혐의 성립을 피하려는 시도로 풀이가 됩니다. 예. 특검은 정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시계를 사서 전달한 사람의 휴대전화는 사라지고 김건희 씨 오빠 집에 있던 그림은 또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시점이 상당히 묘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에요. 양평고속도로와 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김진우 씨의 인척이 이우환 그림을 옮겼습니다. 특검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그림을 옮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압수수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 그림이 옮겨진 뒤인 지난달 25일에 김진우 씨 장모 집이 압수수색되면서 모조품 목걸이와 그림 그리고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것도 특검에서 압수수색한 다음에 인척이 그림을 옮겼단 말이에요. 증거인멸이 아닌지 또 의심되는 대목일 수밖에 없고 옮겨진 그림은 누구 겁니까?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일단 김진우 씨는 특검 조사에서요. 발견된 물건 중에 이 현금만 본인의 것이라면서도 이 목걸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김건희 씨 역시 그림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모조품 목걸이를 제외하고는 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씨는 현금 빼고는 모른다. 김건희 씨는 모조품 목걸이 빼고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맞추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역시도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림은 그러면 누구 거라는 얘기가 되는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아직도 도주 중인 피의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입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는데요. 지난달 17일에 구속 심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예. 주변에 특검이 끝날 때까지 도망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특검은 첩보를 바탕으로 이 이기훈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씨는 이 삼부 체크해라. 이 문자의 장본인인 이종호 씨와도 연결됐다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이제 전담 체포팀을 꾸려서 추적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군요. 일반 사건에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만 일어나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은 두 가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증거 은폐와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기본적인 수사 기간이 90일이니까요. 벌써 반환점을 지난 상황인데요. IMS 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그리고 나토 민간인 사건 등 수사 대상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과도 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 특검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 내부에서도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총 90일 중에 45일 정도, 절반 정도 이제 지났고 45일 정도 남았고 그런데 30일을 두 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연장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거북선 모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 만큼 뛰어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의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회담에선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 당시 제시했던 마스가 프로젝트도 다시 언급될 전망입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지난달 상호 관세 15%로 최종 협상이 타결하는 데 주요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모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500년 전에도 군함을 제작했을 정도로 한국의 조선업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선업 분야 협력을 재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1971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로 해외 차관을 받아 조선소를 세웠던 일화도 있습니다. 앞서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스가 모자를 선물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해서 뭐 미국 분들한테도 준 거예요? 이거를? 예, 가져갔습니다. 한 10개 가져갔고요.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앤디 김, 태미 더거스 미 상원 의원도 조선업체 관계자들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을 직접 청취하는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미국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 불가를 외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러시아 편에 서면서 압박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이 휴전 조건으로 내세운 건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20%가량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전체를 넘기면 나머지 전선은 동결하고 북부 점령 지역까지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러 정상회담 직후 푸틴 입장에 동조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But I think they can be reached. Now it's really up to President Zelensky to get it done. 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돈바스는 방위 산업의 필수인 철강과 화학 공장이 집중돼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역시 돈바스 양보는 수도 키이우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를 지켜야 하는 안보 현실과 트럼프의 압박 사이에서 좁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편에 선 유럽 역시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따로 유럽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양보를 조건으로 안보 보장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트럼프가 강한 상대인 러시아보다 약한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해 영토 포기를 강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약 약강의 태도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방위비 증액과 함께 동맹 현대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앞으로 트럭이 지나다니고 포크레인도 멈출 줄 모릅니다. 근처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경기 광명의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이 공사장으로 변한 건데요. 안전하게 등교할 권리를 학부모들은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해법 마련에 미온적입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옆으로 트럭이 모래를 쏟아내더니 그대로 후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오토바이가 역주행하고 통학로에도 여러 대 서 있습니다.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경기 광명의 한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 4,800세대를 짓는 재개발 공사가 계속되면서 아이들 등굣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개학을 사흘 앞둔 지난 15일, 취재진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안전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며칠 전 아찔한 장면을 봤습니다. 여기는 아예 펜스가 사라졌고요. 차가 수시로 넘어온다는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애들이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차가 후진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누가 인원이 뒤를 봐준다든가 아니면 보행자를 잠깐 멈춰 세운다든가 어린아이가 이쪽으로 넘어졌는데 마주오던 차가 한 1m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광명시와 교육지원청은 개학에 맞춰 임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월요일 날부터 어떻게 날지 그거는 지금 잘 떠오르진 않네요. 저기 인부들 사이로 보이는 저거 회색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길일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 달라졌는지 개학 첫날인 오늘 아이들 등굣길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안전보안관과 교통봉사대가 배치됐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어요. 위험할 것 같은데 공사가 끝이 나면 좋겠어요. 아이들 옆으로 트럭과 굴착기가 지나가고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금연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통학로 곳곳에 담배꽁초가 보입니다. 재개발 공사 때문에 임시로 만든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학로 곳곳에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입니다. 생계 때문에 등하굣길을 모두 바라다 줄 수 없는 맞벌이 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뭐 그렇게 위험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이가 진짜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신호수분이 안 나와 계셔서 트럭이 확 나와서 칠 뻔한 거 그런 걸 보니까 그제서야 체감이 됐거든요. 아이들은 일부 공사가 끝나는 11월까지 매일 이곳을 오가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당분간 통학버스라도 운영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통학로 안전 문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관할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물어봤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통학버스가 계속 정차하면 교통 정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도 그리고 학교 안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개학 첫날 등굣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어른들이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번화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숨졌습니다. 카지노에 다녀오던 길이었다는데 금품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밤 필리핀 마닐라의 한 번화가 택시에서 승객 2명이 내리는 순간 뒤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다가옵니다. 손쓸 새도 없이 머리에 대고 차례로 총격을 가합니다. 택시를 기다리던 손님들은 달아나고 총격범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은 쓰러진 승객들의 소지품을 줍는가 싶더니 이내 총격범과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번화가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숨진 남성 2명은 모두 일본인들로 이날 카지노에서 자신들이 묵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초반엔 피해자가 한국인 남성들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언론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사람들이 한국 국적이라고 오보를 내면서 불거진 해프닝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범인들을 뒤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 필리핀 일본 대사관은 최근 마닐라에서 관광객의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밤에 돌아다니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다. 예. 네,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맡겠다며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 네,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기지개를 펴는 모습부터 또 비몽사몽인 모습, 저런 모습 일반인들도 많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긴 하죠. 자, 고스란히 중계가 되는데 이불 밖으로
빠져나오려던 순간 황급히 카메라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예. 자다 일어난 모습 같고. 네, 머리도 자연스럽게 예. 틀어져 있죠. 속옷 차림인데 아마 속옷 차림이어서 카메라를 돌린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칫 그 카메라를 돌리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 김문수의 대국민 성희롱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고 본 사람 눈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혹시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린 윤석열처럼 특검과 맞섰다는 선전문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성 중에 김문수 후보가 맨손 체주 자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맨손 체조부터요. 또 맨 오른쪽은 보면 태권도 주먹 찌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작입니다. 예. 또 이제 하체 운동을 할 텐데 바닥에 누워서 저렇게 다리를 쭉쭉 찢어가며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요. 또 허공에서 사이클을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면 보시면요. 네, 오대영 앵커 잘 아시는 동작이죠. 예. 군대에서 하던 건데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라는 조교의 목소리가 떠오를 정도인데 예. 이 동작 바로 유격 8번입니다. 예. 바로 이 온몸 비틀기 이 체조인데 주변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문수 후보를 추켜 세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문수 체조법이라고 유튜브에 유행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김문수 체조법을 보고 계십니다. 네, 김문수 후보 과거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맨몸 운동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건강 위해서 터득한 운동이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 운동을 지금 농성을 하면서 이 좁은 이 당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야말로 뭐 일종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인데요. 자 좁은 교도소에서도 할 수 있는 소위 이 김문수 체조 온라인에서는요.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오늘도 재판 출석을 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이 운동을 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 이슈는요. 현실 부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제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났고요.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이 효과를 직접 살펴본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이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잠옷을 사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이런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예. 얼마예요? 조금 비싼데. 7만 원. 조금 비싸네. 조금 많이 비싸네요. 2개 더 주세요. 이것도 뜯어가시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배우 부부의 어록이 떠올랐는데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예. 뭐 현실 부부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 한 매체의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이 큰 인물 김혜경 여사가 2위에 올랐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2위는 김혜경 여사고 1위는 누굽니까? 1위는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예. 이 김민석 총리는 계엄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예상을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집권 플랜 본부장,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등을 맡으며 뭐 이른바 이재명의 복심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점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 아무래도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통상 집권 초에는 영부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모두 집권 1년차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뭐 정치인 혹은 외국 정상으로 이 1위가 바뀌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3년 내내 김건희 씨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혔습니다. 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 천안 목천읍의 흑성산 아래 기념관이 세워진 건 시민들 덕이었습니다.
1982년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해 독립기념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대국민 성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4년간 약 500억 원, 물가지수를 단순 반영하면 현재 가치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학생들도 벽돌 한 장 보탠다는 마음으로 동전을 모았습니다. 정통성 논란이 컸던 전두환 정권이 부추긴 측면도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헌신은 그때도 지금도 높이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념관 건립 비용의 대부분은 모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의 그날 그 기념관의 장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신부는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학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으로 어렵게 세운 독립기념관의 수장입니다.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기념관법 제1조가 무색해집니다. 어떻게 세운 독립기념관인데?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